영식당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박영식 정치사 에디터 또 특별 손님으로 신은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탄핵 소추안 204표 찬성으로 국회 통과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단 나올 때까지는 한덕수 총리가 권한을 대행을 하게 됐고요. 자, 지난 토요일 대한민국 정말 뜨거웠는데 두 분 또 탄핵안의 가결 의미 또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은규 변호사님. 네. 예, 저는 그 윤석열의 비상 계엄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지난 탄핵 결정, 탄핵 소추 의결을 통해 가지고 내란 상태를 저는 종결시켰다라는 의미가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것도 열흘 만에 비상계엄 있은 지 열흘 만에 아주 신속하게 우리 국민들께서 나서셔가지고 바로 잡았던 저는 그 시민주권의 위대한 승리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 박근혜 촛불 때와는 좀 달랐던 점이 이번에는 이제 빛의 혁명, 그러니까 촛불혁명에 이어서 빛의 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다양한 색깔의 그 응원봉을 가지고 나와서 저는 그 다원주의와 그 통합의 에너지에 저는 희망을 좀 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정말 그런 소중한 기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다른 거보다 좀 마음 편하게 이제 방송할 수 있어서 좋고요. 걱정을 많이 했군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어쨌든 내란 사태가 굉장히 중한 범죄고 국가적으로 엄청난 일을 그 트라우마를 우리 국민들이 겪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 나와서 뭐 물론 이제 어떤 투쟁이라는 것도 집회라는 것도 좀 웃으면서 해야 되는 게 장기간 만약에 싸운다고 한다면 웃으면서 싸워야 오래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웃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 이렇게 민감하지 않았던 분들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좀 아프게 받아들이신 분들은 왜 이렇게 방송에서 웃고 떠드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마음 편하게 방송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좀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 이게 사실 여러 그 대통령들의 이 어떤 탄핵 소추 사유와 비교해 봤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교하자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한 범죄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라는 점. 그러니까 당연히 가결됐다는 것이 상식에 가까운 일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 위헌 위법적인 이 내란 범죄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무리수였잖아요. 계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거는 셀프 탄핵이었다. 윤석열 씨 스스로 그런 것이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뉴스토마토에 나왔기 때문에 아까 박형광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 탄핵이 이루어지기까지 어찌 보면 9월 5일자 뉴스토마토의 명태균 게이트 첫 보도로 인해서 어찌 보면 비상계엄의 그 어떤 대통령의 조급함이 좀 비춰진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로 본다면 시작과 끝에는 또 토마토가 있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가 본격화됩니다. 결국 언제 결론이 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글쎄요, 뭐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2달, 박근혜 전 대통령 석 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우선 저는 이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단심제 딱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특수한 재판의 형태고요. 이 탄핵 심판은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형사소송의 절차를 준용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형사재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누굴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징계.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파면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또 민주당에서 탄핵소추 의결안도 내란죄 하나만 가지고 넣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재판관들이 합리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내린다면은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니다. 빨리 갈 것이다. 저는 2달 안에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전원일치로 저는 파면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릴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요. 아직까지 재판관 3명 공석이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형사재판하고 탄핵심판 같이 갈 때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이게 탄핵심판 정지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문제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 대목은 뭐 국회가 일단 3명을 추천해 놨기 때문에 일단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한덕수 총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따 저희가 뒤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얼마나 또 이 국회에 또 우리 국민들에게 협조적으로 중립적인 자세를 갖추고 권한대행이 국정을 운영하느냐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보도들을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쓸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이
헌재 재판관 임명과도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국회에 좀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네, 그래서 이제 6명의 헌법재판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렇죠. 6명의 헌법재판관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은 아마 9명으로 네. 일단 헌재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너무 당연하다는 말씀을 좀 더불어 드리고 싶고요.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뭐 비협조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일단 보도가 어제 나왔고 네. 그리고 이 탄핵 소추안 내용을 보면 사실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다른 대통령들의 탄핵 소추안보다 훨씬 더 명징하고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다 봤어요 우리가. 63일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오는 기간까지 앞서서 박지훈 변호사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이미 시각화 자료로 전 세계가 어떤 범죄 행위를 일으켰는지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를 윤석열이 일으켰는지를 봤기 때문에 이게 뭐 얼마나 대단히 오랜 기간 심리를 해야 될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좀 빠른 결론으로 이 국민들의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립니다. 네. 저도 헌법재판소법 51조 같은 경우는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될 때는 재판을 정지할 수 있다라는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 예, 심판 정지에 대한 재량 규정입니다. 그렇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한번 판단은 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예외가 되는 그렇죠. 내란 범죄로 지금 기소가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되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란 말이죠. 특수한 상황이에요. 특수의 특수한 상황인데 네. 그만큼 내란 범죄라는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거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네. 실체적 사유도 계엄을 선포할 사유가 없었고 또 절차에 대해서도 국무회의조차 소집하지 않으면서 엉터리로 다 해서 그 국무위원들의 부서권 다 침해했거든요. 이거를 파면 안 시킨다라고 하면요. 아마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저항의 대상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저는 정지 없이 저는 할 걸로 봅니다. 제가 오늘 조금 그 조관들을 살펴보고 나서 마음이 좀 불편한데요. 네. 언론들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부결되고 그 결론이 내리기 전까지는 마치 윤석열이라는 자가 내란 범죄의 중대 혐의자, 맞죠? 중대한 내란 혐의자니까요.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나서 사설로도 몰아가고 보도로도 몰아갔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가결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되면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의 논조가 맞아요. 더 많이 보여요. 저도 참 그게 좀 별로 마치 기다렸다라는 네. 식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 내란 혐의의 이 중대한 범죄자를 예를 들면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켜 놓고 탄핵 심판을 하는데 이 정치적인 재판에서 어떤 형사적인 그 혐의들을 일일이 다 따져보고 아까 얘기하셨던 51조 같은 걸 운운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식의 무게를 두고 사설을 쓰더라고요. 전 그런 데 보면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다른 언론도 뭐 제가 보는 건 그래요. 뭔가 스포츠 중계하듯이 정치적 무슨 딱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글쎄요. 이런 상황에서 그 정도 얘기가 다를 수 있을지 좀 의문인데. 뭐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따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점을 짚는다고 한다면 거기까지는 양보를 할 수 있는데 너무 뭐랄까 노골적으로 이 대통령 탄핵이 불가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펴는 언론들이 다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어제까지는 탄핵을 바라는 목소리가 중하게 실리더니 이제는 네. 국민 눈치 보지 않고 탄핵이 불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면이 불가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가 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네. 자, 그 수사 부분이거든요. 결국 수사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수사 당국이 윤석열에 대한 내란 수사 지금 속도를 좀 내고 있는데 특히 지금 보도에 따르면 1차로 소환 요구를 했는데 불응을 했고 오늘 중으로 2차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왜 불응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선은 윤석열 씨의 본인의 말을 또 어기는 그런 행위라고 수사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입만 띄면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파면당한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못한 지금 처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법률적 투쟁하겠다고 합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너무나도 명확한 내란의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무슨 염치로
지금 국민들 앞에서 저렇게 뻔뻔하게 행동을 하는지 참 의아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검찰에서 검찰 특수본이 이제 두 번째 소환을 요구하고 네. 통상 한 3번 정도 의뢰하지 않으면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의 신속한 수사 못지않게 저는 경찰을 중심으로 한 공조본에서도 저는 뭐 긴급체포 또는 뭐 체포영장 저는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체포를 해야 된다. 체포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본인이 지금 뭐 소환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윤석열 씨가 최소한의 남은 인간으로서 양심이 있다라면은 네. 이 형사사법 절차에는 자발적으로 응해야 할 것이고 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저 응하지 않을 때에는 법의 엄정함을 전 수사기관이 세워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 뭐 변호사 선임이 아직이라는 네. 이유라고 하는 변호사 선임이요? 예, 아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홍일 뭐 변호 얘기하던데. 예, 그래서 소환에 불응했다라고 없어요 변호사 도와줄 사람? 예,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윤석열 씨 측에선 밝히고 있는 것이고 네. 저는 이 수사기관인 검찰의 태도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줄 아는 수사기관이었던가? 2년 반 동안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정말 바짝 엎드려서 김건희 수사를 보면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공수처, 뭐 공조본, 뭐 국수본, 이 검찰 특수본 비교해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검찰이 움직임이 제일 빨라요. 특히 신병 확보와 관련돼서는 최고로 빠릅니다.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혹은 뭐 꼭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련자들의 이 신병 확보의 움직임 보면 정말 빠르거든요. 제일 빨라요. 네. 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의 검찰은 뭐였냐? 이제 이런 꼭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네. 기회주의라고 하는 거죠. 네.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고 그렇게 못하던 검찰이 이렇게 잘하려고 하느냐 싶기도 하고. 저도 검찰이 영장 청구하는 법을 잊어버린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영장도 곧 청구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또 청구하는 법이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저 김건희 뭐 특검법도 지금 통과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껏 못했던 사건들 다시 검찰이 그래 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면 안 하겠죠. 좀 앞으로 민망스럽습니다. 네, 정말 민망합니다. 자,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해서 지금 직무를 수행할 것 같은데 탄핵 너무 많이 하면 국정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민주당이 그래서 이제 시킨 것 같은데 만약에 또 다른 행동을 하거나 예컨대 거부권을 행사하고 아니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든지 등등의 어떤 행동을 한다면 권한대행도 다시 또 탄핵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네. 우리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리 또는 사고 시에 그 후순위 지금 이제 국무총리가 바로 순번을 이어받아서 그렇죠. 권한을 대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의 유지관리 행위만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현상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처분을 가져오거나 어떤 상황을 변경시키는 행동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저는 그런 무리한 거부권 행사라는 행동을 안 할 걸로 보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저는 또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봐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지금 권한 대행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그 권한을 유지 관리하는 행위에만 전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이 지금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이 돼 있거든요. 본인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국무위원들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윗선으로 올라가면서 한덕수 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가 짙어진다면은 이분도 저는 체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불가피하게 그때는 저는 권한 대행을 그 다음 순위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이게 순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뭐 그때는 국회가 뭐 탄핵이라는 것을 또 한번 고민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일부 보도로는 법안 특히 이제 양국관리법을 포함한 농업사법에 대해서 저는 이제 희망사항인 것 같은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농업사법에 대해서 거부권 쓸 듯 제목을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써달라는 얘기인 건지 아직 결정도 안 한 이 거부권에 대해서 쓸 듯이라는 제목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단설 단계 뭐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제 고건 전 총리가 법안 두 개를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그때와 지금이 같습니까? 그렇죠.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목에 대해서 언론에 좀 희망이 뭐 어떤 기대감과 희망이 서려 보이는 그런 제목이 있었고요. 아까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게 권한 대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상 유지 및 관리만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헌법에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새로운 질서를 이 한덕수 권한 대행이 만들어가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상황인데 그 파면을 앞두고 권한 대행이 여러 대통령의 권력을 향유하고 누리고 행사한다라는 것은 국민들의 바람과도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누군가의 돈을 맡아서 관리를 한다라고 봤을 때 어떤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가지고 투자하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거고요. 그동안에 은행에 맡겨놓은 돈에 대해서 이자가 나오거나 어떤 그 통상의 유지관리 행위에 필요한 행위만을 하는 게 권한대행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임명권 같은 경우도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할 때 333 원칙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추천한 거 형식적 임명권을 행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권한대행의 범위 안에도 들어가고 오히려 이걸 임명 거부를 하면 권한대행의 업무를 저는 벗어난다라고 보는 것이고 거부권 같은 경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를 하게 되면 거부권의 바깥에 있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회로 넘어가서 의결 정족수가 이제는 3분의 1로 또 올라갑니다.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부권 행사할 수 없고 국회가 추천한 인사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 내지는 또 누군가가 사표 쓰고 나간다고 할 수 있거든요. 사표 수리하는 이 정도까지는 현상의 유지관리 보존 행위가 된다. 그 정도까지만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 행사하실 수 있다. 제가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면 더 열심히 국회와 어떤 보조를 맞춰서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 비상계엄 회의 같지도 않은 회의에 참석을 한 인물로 거론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혐의를 받고 있고 고발이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권한대행 이 직함 자체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 바로 그냥 수사의 1순위로 소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속도를 지연시키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권한대행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맞죠. 맞습니다. 자, 탄핵 가결 후 정치권 움직임 빨라지고 있는데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정부는 협력하겠다고 하는데 또 국민의힘은 또 거부를 했습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까지 여당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민주당이 지금 국정 운영하고 있느냐라고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뭐 다 망해가지고 무너진 집 가가지고 잔재를 수거하고 있는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아니 뭐 형식 여당은 인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여당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식물 여당이거든요. 근데도 지금 뭐 소위 말해가지고 단지 우기기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더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책임을 추가로도 물을 수밖에 없고요. 전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셨는데 아니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 국정을 안정시키고 이런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아주 국가적인 비상 상황에서 국회가 나서서 일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전 이재명 대표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오히려 물밑에서 국회의장에게 오히려 제안을 하고 국회의장이 의전서열 2위로서 국회가 중심이 돼서 하겠다라고 했었으면은 오히려 좀 권성동 원내대표의 저항 내지는 저런 뭐 꼬장 부린다 그럴까요? 저런 우기기를 좀 봉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조금의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창피한 줄 좀 알아야 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누가 여고 누가 야인 걸 지금 따질 만한 타이밍이 아니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일전의 사례로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파면 직전의 상황이죠. 그때 당시에도 여야를 초월한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국정 안정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야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지금 국민의힘이 자꾸 여당인 걸 강조하시면서 당정 협의를 더 긴밀하게 해야 된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총리를 만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을 거부하면서 여당의 현재 어떤 대표격으로 한덕수 총리를 만나서 당정협의를 강조하셨는데 당정협의가 그동안 그러니까 잘 돼가지고 대통령이 이 모양 이 꼴이었습니까?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세를 가진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자, 그리고 한동훈 대표 책임론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이 불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이렇게 네. 빨리 올 줄은 제가 예상을 못했지만요. 계엄은 상상할 수가 없는 네.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가 올해 안에 저는 집에 갈 그 거다라는 얘기를 거는 계속 하셨어요.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한동훈 대표는요.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리더십의 공허함 내지는 내용 없음이 그대로 드러났을 뿐이지 네. 그 전부터도 계속 감지가 되어 왔던 리더십의 부재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상계엄이 위헌이다라고 규정을 했을 때 탄핵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한 주 앞당겨서 탄핵을 관철시켰더라면요. 네. 한동훈 대표 이렇게 안 물러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오락가락 갈짓자행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의 공백 상태에서 자신이 권력을 탈취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골몰하다 보니까 이제는 당내 리더십까지도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오늘 아마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표명한다고 하는데 10시쯤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최고위원들 선출직 5명이 다 지금 사퇴 의사를 표명했기 네. 때문에 당원에 따르면 이제 한동훈 대표는 마지막으로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는 것 외에는 이제 할 수 있는 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전 한동훈 대표가 차기 대선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정치 행보에 있어서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공간이 없다. 저는 이제 정계 은퇴 수순으로 간다 저렇게 봅니다. 결국 리더십 실패했고 한동훈 대표 비대위원장으로 등장해서 이때까지 쭉 했는데 결국 그냥 끝난 겁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자초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앞서 신인규 변호사가 말씀 주신 대로 적절한 시기에 네. 최고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늘 최악의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뭔가 한 박자 늦고 못하고 저거만 안 하면 되는데 꼭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꼭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싶은 결정을 다 얘기해줬잖아요. 다 마지막에 얘기해주고 해버리고 있는데. 저희도 늘 이것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 네. 선택이 있고 이것보다는 더 나은 선택이 있는데 왜 본인 스스로 밥상을 차려놓고 밥상을 다 뒤엎어버리느냐. 이번에만 보더라도 비상계엄 해제에 동의한다고 하고 국민을 위해 맡겠다고 해놓고 나서 그때까지는 최고 잘했어요. 그 다음날에 바로 선택을 뒤집어버리고 대통령 한번 만나고 나가지고 마치 한 체제, 더블 한 체제가 유지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자신만 빠져 있는 채 국정 운영의 기틀을 한동훈이 잡겠다. 네. 이제 이 착각에 휩싸여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 이런 대목들이 결국 자초한 것이라고 보고 이 리더십에 대한 문제는 이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비대위원장 때부터 총선을 치르는 시기에 한동훈 리더십에 대한 물음표가 달려 있었고요.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60%가 넘는 득표율로 당대표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보여진 행보를 보면 약간 갸우뚱하는 것들이 사실 적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다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뭐랄까 좀 안타까운 대목들이 누구를 통해 나온 거냐. 그게 다른 외부 변수가 아니고요.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뭐 안타깝다는 게 상황이 안타까운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지금 대표직을 최고위원들의 줄사퇴로 인해서 내려놓는 것이 뭐 그리 안타깝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탄핵을 공개적으로 최종적으로 찬성한 거는 잘했어요. 전 잘한 건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정치를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러려면 우리 명품 시사 프로그램 우리 박지훈의 뉴스인사이다 영식당을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으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들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안 들으셔가지고 매주. 예, 뭐 이제 정계 은퇴 수순 아닌가? 아니 근데 뭐 물리적으로 방법이 없잖아요. 네. 다 그렇죠. 다 나가버리면 이제 못해요. 비대위로 가는 건데. 근데 이제 뭐 대선을 나가겠다 선언은 할 수 있겠지만은 누가 그 한동훈 대표를 돕겠습니까? 리더십을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의 선배가 있죠. 그 황교안 전 대표라고 황교안의 길을 가는 거 아니냐. 근데 부정선거론에는 안 빠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올려놓은 어떤 자신의 자산이 그동안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문제거든요. 일종의 이제 우리가 대선 마일리지라고 한다면 대권 주자 마일리지라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당권을 잡은 당권 주자가 대권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기간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동안 보면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리더십 그리고 대선 주자다운 면모 그리고 지도자성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안타깝지만 차곡차곡 밟아가면서 내가 대통령직에 걸맞는 사람인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뭐 하는 선택마다 다 최악이었고 보여준 것마다 리더십이 없었으니 대권 주자로 나온다 한들 잠깐 반짝이나마 주목받을 수 있을진 몰라도 지금 이미 뭐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너무 안타깝게도 거의 추락 단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어떻게 제기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기자회견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뭐 이런 건 가능하거든요.
누구를 비대위원장 해달라 뭐 이런 얘기는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나 또 어떤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금의 상황의 심각성을 좀 인지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본인이 의원총회에 가서 당했던 뭐 수모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하소연 비슷하게 내지는 내부 폭로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고요.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당원 당규상 한동훈 대표에게는 있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저 내란 전문 정당이어가지고 네. 당내 내란을 또 일으키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당신은 비대위원장 지명권도 없다라면서 네, 당원 당규를 우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대비를 한 뭔가 한동훈 대표 쪽에서 나름의 마지막 회심의 일격을 이제 준비하고 있지 그 않을까 정도도 싶습니다. 할까요? 그건 할 능력이 되나 모르겠. 왜냐하면 속이 조금 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분풀이를 한번 할 수는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거론되기 뭐 보도가 되던데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김무성 그리고 네. 권영세 얘기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다 거기서 그건데요. 근데 올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아요. 자, 국민의힘 상황 이렇다 보니까 결국은 전국 주도권은 민주당한테 가고 또 조기 대선 얘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 이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그러니까 뭐 대선을 빨리 치를수록 또 재판 결과는 늦게 나올수록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이죠. 근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그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거기에서는 대선 얘기는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뭐 이게 이제 부자 몸조심일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혹시나 대선 얘기를 꺼낸다고 한다면 이 탄핵 정국의 상황을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한 기로를 앞두고 사익으로 활용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대권 주자로서 너무 오만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을 좀 피해가기 위해서 오히려 대선 얘기는 아예 꺼내지지 않고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좀 회복돼야 되고 정치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어떤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오히려 더 지도자다운 면모를 자꾸 부각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사법 리스크라는 것은 이제 최대 변수이긴 한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크게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 작용을 할 건지는 사실 좀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이미 국민들의 선택으로 탄핵이라는 것이 이루어졌고 파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일정을 알아서 잘 조율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재판 결과 역시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재명 대표 측에게 좀 더 유리하게 흘러가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우리 오늘 슈퍼챗이 이렇게 돌았는데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광야님이 레거시 미디어에 맞서서 국민에게 올바르고 정직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뉴스 토마토 또 시방쇼 우리 두 분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응원합니다라고 글 주셨고요. 이리나님도 또 글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조기 대선 얘기 나오니까 잠룡들도 후보 거론되는데 눈에 좀 띄는 또 눈길이 가는 그런 후보가 있을까요? 아니 근데 일단 저는 잠룡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지금 벌써부터 또 개헌 또 스멀스멀 얘기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 각을 잡고 있는데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탄핵한 지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 벌써 개헌해가지고 또 한 번 딜을 쳐가지고 윤석열을 봐주는 절대 지금에서의 개헌은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저도 개헌 찬성론자입니다만은 개헌의 대전제는 탄핵을 이미 했기 때문에 먼저 책임을 묻고 과거의 잔재들을 청산한 이후에 개헌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이 저는 개헌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요. 전 지금 보수에서 어떤 염치를 가지고 정권을 또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말을 할 때도 제가 늘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탄핵을 당했거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거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해왔거나 지금까지 윤석열을 엄호하는 사람들은 정권 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잠룡해가지고 스멀스멀 나오는 게 저 국민들 보시기에는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수 인사들 보시면요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통해가지고 피선거권 상실하기만을 다 기우제 지내고 있거든요. 그거만 기다리고 있는 근데 보시면은 지금 무리한 기소도 많지만은요 현재까지 나온 재판 2개입니다. 하나가 그 위증교사 사건인데 무죄 나왔고요. 하나는 공직선거법인데 아니 세상에 말을 가지고 정치인의 말을 가지고 뭐 유죄를 때리더라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발상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 대표를 정정당당하게 저는 겨룰 생각을 해야지 그거 없이 탄핵당한 정당에서 이재명 대표 날아가기만을 고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눈에 띄는 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위증교사 무죄 선고한 김동연 판사 그 부장을 체포하려고 했다 개엄 때.
그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계엄 때 그 얘기도 충격적이지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묻는 겁니다. 정치인의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정치 행보를 규제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 안에서도 말 가지고 규제할 때 제가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네. 양두구육, 뭐 사자성어 썼을 때 그걸 가지고 징계해가지고 당대표도 쫓아내고 할 때 잘못됐다라고 해서 저는 그거 바로잡기 위해 소송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영을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말을 가지고서 규제하는 거 저는 정도를 지켜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보수 내에서 지금 그나마 한번 해볼 수 있는 분은 누구죠? 유승민 전 의원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이제 언론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아마 대한부재론 속에서 아마 유승민 전 대표에게 조금 희망을 거는 보수 지지자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 대전제가 국민의힘에 지금까지 해왔던 이 행태들 여기에 대한 저는 전련 내지는 완전한 저는 분리 외에 어떠한 수를 쓰더라도 저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사실 없다. 전 방법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승민 아니면 안 된다. 그렇죠. 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보수 내부에서는 가장 이제 뭐랄까 이 상황에서 좀 분리돼서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명태균하고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명태균 리스트에 포함된 여권 이른바 이제 주자들이 좀 다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다 배제하면 유승민 전 의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말씀 주신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빼고 다른 분들에게 누가 더 눈길이 가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라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빼고 또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이라는 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이 국면까지 보여줬던 어떤 정치력이라든지 지도자성을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조국혁신당 대표가 결국 이제 수감의 길에 이르게 됐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나 조국 대표의 재판을 보면서 아마 현명하신 국민분들께서는 지금의 검찰의 행보와 비교를 해보면 이게 지금 왜 야당에 있는 지도자들은 이렇게 재판에 내몰리게 됐는지 이제 이런 리스크와 부담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아마 감안을 하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왜 지금 검찰은 왜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제대로 칼날을 들이대지 못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오히려 던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권 주자들 다수가 자꾸 이재명을 범죄자라고 부르면서 규정짓고 탄핵 국면 이후에 오히려 더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그건 결국 이재명을 상대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거기 꼭 빼놓지 않는 표현이 범죄자라는 표현이거든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국면에서 과연 그것이 올바른 방향일까?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피선거권 상실을 거의 기우제시되고 있잖아요. 제가 단언컨대요.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 상실 전 안 할 거라고 보지만 상실하더라도 그 표 국민의힘에 안 갑니다. 꿈 깨시기를 바라고요. 꿈 좀 깨라.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계엄 해제 국면에서 보였던 리더십은 전 중도층에서도 평가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야당 지도자가 우물쭈물하면서 담도 못 넘어가고 그 앞에서 소리만 치면서 야 임마 이러고 있으면요. 그 자리에서 야 임마 하고 있을 때 이미 계엄군은 다 국회 장악해서 끌어냅니다. 근데 지금 국회의장부터 해서 이재명 대표 다 월담해가지고 들어가서 목숨 걸고 총칼과 싸워서 막아냈거든요. 전 중도 확장성도 이번에 많은 시민들께서 누가 이 위기에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그 판단력과 안정감 전 여기에 대해서도 중도가 저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주당의 갈 표가 지금 국민의힘 내란 전문 정당에 안 갑니다. 꿈을 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게 이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12월 그러니까 14일이었죠. 그날 바로 모 언론을 통해서 기사가 뜬 걸 보면 40대 기술원을 들고 이제 이준석 의원이 활동을 재개를 조기 대선 가능성 본인 모습이에요. 출마하겠다. 그런데 이제 죄송하지만 아까 명태균 게이트 저희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관련자로 되는 분들이 여권 주자 중에 많다고 그랬죠. 여권도 아니구나. 그 담도 못 넘었어요. 다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은 아닌 것 같고 저 이제 댓글창에 자꾸 시끄러 임마 이러시는데 이제 담을 넘지 않고 시끄러 임마를 말씀하신 분께서는 과연 이제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행동을 했었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월담 안 한 거 내지는 명태균 이슈를 얘기할 게 없이요. 저를 포함해서 윤석열 만들기에 나섰던 책임론으로 치면요. 지금 나와 있는 대선 주자와 한 10명 친다고 했을 때 가장 책임이 많은 사람이 이준석 의원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윤석열을 탄생할 때 책임을 많이 져야 될 사람이
가장 먼저 대선에 대해서 조기 대선 운운하고 있거든요. 네. 이 모렴치와 뻔뻔함에 대해서 전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고요. 저는 참고로 이번에 대선에 안 나갑니다. 전 나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안 됩니까? 전 안 나가고요. 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시대를 복귀하고 보수가 네. 명태균을 포함해서도 왜 이런 괴물이 나왔는가 반성과 성찰 없이 또 권력에 덤벼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입지를 다지겠다?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그거 네. 못 읽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아직도 국민들 알기를 우습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식당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영식, 신인규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